조선 숙종 시절 경상도 안동 땅에 소원이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양으로 공부하러 떠났고 편지는 점점 뜸해지더니 어느 날부터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소식은 남편이 한양에서 딴살림을 차리고 그대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 내년이 잘못 받들어서 내 아들이 집을 나간 거야. 눈물도 없고 차가운 여자한테 정이 붙겠어. 이 집에서 나가는 게 맞지 않겠니? 동네 사람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가 무슨 팔자이기에 서방을 그리 일찍 잃었나. 아이 셋을 어찌 혼자 키우려고. 하지만 이 여인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제 발로 이 집을 나가는 일은 죽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제가 키우겠습니다. 그날 밤 여인은 어린 아들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과거에 급제하면 벼슬을 하고 벼슬을 하면 이 집안이 다시 선다. 너희가 이 집안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 돈도 없이 손에 바늘이 박히도록 바느질을 하며 밤새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버텨온 세월 끝에 과연 이 여인은 어떻게 해냈을까요? 소원의 이야기 홍자야담에서 시작합니다. 조선 숙종 임금 시절 경상도 안동 땅에 박씨 성을 가진 양반 가문이 있었습니다. 이 집안은 할아버지 때부터 벼슬길에 올랐고 고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이름이 높았습니다. 집 한 채 사랑방에는 늘 손님이 넘쳤고 안악들은 박씨 집안 마당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숙이며 지나쳤습니다. 그 집 외아들 박준혁은 어릴 때부터 영특하기로 소문이 자자했는데 15살에 이미 사서삼경을 줄줄 외워 고을 훈장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훈장은 아이 아버지 박진사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사 어른, 이 아이는 제가 더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한양으로 보내십시오. 이 고을에 두기엔 그릇이 너무 큽니다. 박진사 어른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기쁨이 어찌나 컸던지 그날 밤 사당에 들어가 조상에게 절을 10번도 넘게 올렸다고 했습니다. 박준혁이 22살이 되던 해 드디어 이웃 고을 안동에서도 손꼽히는 유씨 집안 딸과 혼인을 맺게 됐습니다. 혼인날 박진사 어른은 잔치상을 차리면서 머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집안은 달라진다. 준혁이가 대과에 급제하는 날, 이 마을에서 박씨 집안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야. 유씨 집안 딸, 유소원은 그 얼굴이 달덩이처럼 환하고 눈빛이 맑아서 첫눈에 보는 사람마다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그런데 외모만 고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원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 서재에서 책이란 책은 죄다 읽어버린 규방 속의 선비나 다름없는 여자였습니다. 사서삼경은 물론이거니와 역사서와 의서까지 두루 통달했으나 그 시절 여자가 아는 척하면 도리어 흉이 된다 하여 늘 조용히 가슴에만 담아두었습니다. 시집을 오면서 소원이 짐 속에 몰래 챙겨온 것은 비단 치마 저고리가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받은 손때 묻은 책 5권이었습니다. 그 책들을 보자기에 싸서 혼수 밑바닥에 깔아두었으니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인 첫 해는 정말 꿈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박준혁은 아내가 남다르게 총명하다는 것을 금세 알아챘습니다. 어느 날 밤 등잔불 앞에 마주 앉아 과거 문제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준혁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소원 당신 어떻게 그 생각을 했소? 나는 사흘을 고민해도 못 풀었던 것인데. 소원이 살며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저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옵니다. 난군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방향이 달랐던 것이겠지요. 준혁은 그날 이후 공부를 하다 막히면 반드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소원의 답은 늘 핵심을 꿰뚫었고 준혁은 아내 없이는 공부가 안 된다고 농담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이듬해 아들 형준이 태어났고 그 다음 해엔 또 아들 형석이 태어났습니다. 집안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시어머니 최 씨 부인도 며느리가 아들 둘을 척척 낳아주니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형석이 태어나고 2해가 지나던 봄이었습니다. 박준혁에게 드디어 생원시 합격 통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진사 어른은 마당으로 뛰쳐나가 하늘을 향해 절을 올렸고 최 씨 부인은 기쁨에 겨워 2 손을 모은 채 눈물을 쏟았습니다. 생원시는 문과 대과로 가는 첫 관문이었으니 이제 한양으로 올라가 제대로 된 스승 밑에서 공부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박준혁은 그해 가을 짐을 꾸려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셋째 아이는 소원의 뱃속에 막 들어선 참이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준혁이 소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대과에 급제하는 날 반드시 돌아오겠소. 그날까지 아이들 잘 부탁하오. 소원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낭군, 공부에만 전념하십시오. 집안 걱정은 조금도 하지 마십시오. 저와 아이들은 괜찮습니다. 준혁이 돌아서서 걸어가는 뒷모습을 소원은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그 뒷모습이 대문 밖으로 사라지고 먼지가 가라앉아도 소원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예감 같은 것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소원이 그날 이후 남편이 앉아 공부하던 사랑방을 매일 쓸고 닦았다는 것은 식솔들이 기억하는 일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오는 편지는 처음엔 달마다 왔습니다. 스승댁에서 기거하며 열심히 공부 중이라는 내용, 한양 물가가 비싸다는 내용, 아이들은 잘 있느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소원은 편지를 받을 때마다 답장을 썼습니다. 남편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집안 걱정은 한 글자도 적지 않고 오직 격려와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만 담았습니다. 셋째 아들 형우가 태어나던 날도 소원은 아이를 낳고 자리에서 채 일어나지도 못한 상태로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 셋을 두었으니 낭구는 오직 공부에만 전념하시옵소서 라고. 그런데 편지가 2달에 1번이 되더니 3달에 1번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형우가 첫 돌을 맞이하던 날 편지가 뚝 끊겼습니다. 소원은 처음엔 대과 준비로 바쁜 탓이겠거니 했습니다. 박진사 어른도 서울서 공부하다 보면 소식이 뜸할 수도 있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깊어졌는데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소원은 그때부터 가슴이 이상하게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밥상 앞에서 웃었고 아이들 앞에서 웃었고 시부모 앞에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힘든 것이었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듬해 봄 한양에 볼일이 있어 올라갔던 동네 선비 하나가 돌아오면서 기이한 소문을 가져왔습니다. 박준혁이 한양에서 어느 역관집 딸과 정분이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역관이라 하면 청나라와의 무역을 중개하는 집안이니 재물은 넘쳐났습니다. 역관 딸은 얼굴도 곱고 재주도 뛰어난 데다 글까지 알아서 준혁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준혁은 그 집에 아예 눌러앉아 버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소문을 들은 박진사 어른이 그 선비를 불러다 놓고 상세히 캐물었더니 선비는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접 봤단 말이오? 정말 우리 준혁이가 역관집에 있더란 말이오? 진사 어른, 제가 어찌 헛소리를 하겠습니까? 2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심지어 그 집 딸이 아이까지 가졌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박진사 어른은 그 자리에서 졸도하다시피 쓰러졌습니다. 최 씨 부인은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소원은 울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는 했지만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 모습을 보고 도리어 화가 치밀었습니다. 아가, 너는 남편이 딴 살림을 차렸다는데 눈물 한 방울이 없느냐? 남편에 대한 정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다는 것이냐? 소원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아직 확인된 것이 없사옵니다. 소문이 사실인지 저도 모르옵니다. 소문이라니 직접 본 사람이 있다는데도 그 소리요? 최 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소원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어머니의 등을 조용히 어루만졌습니다.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최 씨 부인은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까요? 이번엔 더 충격적인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박준혁이 한양에서 병이 났는데 역관집에서 치료를 받다가 결국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역관집에서 장례까지 치렀고 유해는 그 집 묘역에 묻혔다는 말도 함께였습니다. 소원은 그 소식을 들으며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통곡하지는 않았습니다. 안채 한 구석에 혼자 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다가 이내 일어섰습니다. 형우가 걸어 들어와 어머니 치맛자락을 잡았습니다. 아직 걸음마를 막 뗀 아이였습니다. 소원은 그 아이를 들어 올려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아이 어깨 너머로 마당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박진사 어른은 그 충격으로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아들 하나만 믿고 살아온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남편 병간호에 매달리면서도 며느리를 향해 독한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잘못 받들어서 그 양반이 집을 나간 거야. 내가 처음부터 알아봤어. 눈물도 없고 차갑고 저런 여자한테 정이 붙겠어. 우리 아들이 외로워서 딴 곳을 기웃거린 거라고. 소원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억울함이 치밀어 오르는 날도 있었습니다. 밤마다 남편 공부를 도왔고 아이 셋을 홀로 돌봤고 편지 한 통에도 격려만 가득 담았는데 그 모든 것이 부족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소원은 밤에 혼자서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되면 반드시 먼저 일어나 밥을 짓고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가 무슨 팔자이기에 서방을 그리 일찍 잃었나. 팔자가 새어서 남편 복이 없는 거지 뭐. 아이 셋을 어찌 혼자 키우려고. 저 집 아이들이 좀 불쌍하지 않소. 아비도 없고 형편도 기우는데. 소원의 귀에는 그 말들이 전부 들어왔습니다. 마을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가도 장에 나무를 팔러 가도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원은 그 앞에서 항상 허리를 펴고 걸었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등에 꽂혀도 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 걸음걸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억누르고 있는 것인지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집안 형편은 날로 기울었습니다. 박진사 어른이 알아눕고 나서 살림을 챙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논밭을 붙이는 머슴 둘이 있었으나 살림이 어려워지자 하나는 제 발로 나가버렸습니다. 그 무렵 최 씨 부인이 소원에게 말했습니다. 아가, 내 생각엔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는 게 나을 것 같겠구나. 어차피 아비 없는 자식이니 할머니 손에 크는 게 낫지 않겠니? 소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말의 속뜻이 무엇인지 소원은 정확히 알았습니다. 며느리 너는 이 집에서 나가라는 말이었습니다. 소원은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와 정면으로 눈을 맞췄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 아이들을 두고 어디를 간다 하셨습니까? 제 발로 이 집을 나가는 일은 죽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박씨 집안 자손이옵니다. 제가 키우겠습니다. 소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 눈빛에 눌려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소원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소원은 아들 셋의 안채에 불러 앉혔습니다. 등잔불 아래 아이 셋이 나란히 앉아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형주는 7살, 형석은 5살,
형우는 이제 겨우 3살이었습니다. 소원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준아, 형서가, 형우야. 너희 아비가 하늘로 갔다. 이제 어미가 너희를 키울 것이다. 어미 말을 잘 들어야 한다. 마지 형준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원이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과거에 급제하면 벼슬을 하고, 벼슬을 하면 이 집안이 다시 선다. 너희가 이 집안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 형준이 어린 눈으로 어머니를 오래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진지하던지 소원은 가슴이 찡하면서도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원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살림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혼수로 가져온 비단 몇 피를 팔았습니다. 자신이 차고 있던 은비녀를 뽑아 팔았고 장롱 속 놀이개도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고을에서 가장 좋은 천자문과 소학을 사서 형준에게 쥐어줬습니다. 동네 서당에 보내기엔 돈이 부족했습니다. 소원은 스스로 아들의 스승이 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버지 서재에서 가져온 5권의 책을 혼수 밑바닥에서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보자기에 쌓여 있던 책들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필사 노트가 빽빽했고 경서의 구절마다 아버지의 해설이 촘촘히 달려 있었습니다. 소원은 그 책을 펼치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셨더라면 뭐라고 하셨을까?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고 책상 앞에 형준을 불러 앉혔습니다. 소원의 가르침은 일반 서당과 달랐습니다. 무조건 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논어 한 구절을 가르치기 전에 그 구절이 왜 나왔는지, 공자가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한 말인지를 먼저 이야기처럼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형준이 한 번은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 이야기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책에는 그런 설명이 없던데요. 소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어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글은 그냥 읽으면 껍데기만 보이고 속사정을 알아야 속살이 보인다. 형준은 그 말을 들은 뒤 책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구절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구절이 나온 상황과 맥락을 함께 기억했습니다. 한 번 이해한 것은 잊지 않았고 같은 내용이 다른 책에서 나와도 연결해서 생각했습니다. 형석은 형준보다 더 날카로운 아이였습니다. 글을 읽을 때 그 안에 담긴 모순을 바로 집어내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5살짜리가 어느 날 소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구절은 앞에서 한 말이랑 다른 것 같습니다. 소원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디가 다른 것 같으냐? 형석이 또박또박 설명했습니다. 소원은 그 자리에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다르게 가르쳐야 한다. 소원은 형석에게 논쟁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한쪽 주장만 외우게 하지 않고 반드시 반론도 배우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관점을 모두 알고 스스로 판단하는 힘을 키우게 했습니다. 형우는 셋 중에 가장 감수성이 풍부한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장마 비가 쏟아지던 밤, 형우가 어머니 품에 안겨 물었습니다. 어머니, 비는 왜 오는 겁니까? 소원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비는 하늘이 땅을 그리워할 때 오는 것이다. 형우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도 하늘에서 우리를 그리워해서 비를 내리는 건가요? 소원은 그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형우가 볼까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그렇다. 아버지가 너희를 보고 싶어서 비를 내리는 것이다. 그러니 비 오는 날은 아버지 생각하며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형우는 그날 이후 비가 오면 혼자 책을 폈습니다. 소원은 그 모습을 보며 이 아이에게는 마음을 건드리는 방식이 먹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형우에게는 책보다 이야기를 더 많이 들려줬습니다. 역사 속 인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 그리고 그 판단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밤마다 이야기해 줬습니다. 소원이 아들들을 가르치면서 특히 신경 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글 공부만이 아니라 마음 공부였습니다. 소원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은 수단이고 사람이 먼저다. 과거에 급제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다.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글이 나오고 좋은 글이 나오면 급제는 따라온다. 형준이 한 번은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소원이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남의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느끼는 사람, 그게 좋은 사람이다. 그런 마음이 글에 담기면 시험관도 그 마음을 느끼게 된다. 글은 사람이 쓰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안 형편은 공부만 한다고 나아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원은 낮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바느질 품팔이를 했습니다. 동네 양반집 옷감을 받아다 재봉을 해주고 품삯을 받았습니다. 손끝이 터지고 손가락에 바늘이 박히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소원은 아이들 앞에서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잠들고 나면 그제야 손을 들여다보며 소금물에 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다시 등잔불을 켜고 아이들을 앉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박진사 어른이 결국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시아버지마저 잃고 나자 이제 소원이 온전히 이 집안을 혼자 떠맡아야 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최 씨 부인이 한동안 방 안에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소원은 그 방 앞에 매일 밥상을 갖다 놓았습니다. 드시지 않는 날도 있었지만 소원은 거르지 않고 밥상을 들고 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최 씨 부인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소원이 방 앞에 앉아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거기서 뭐 하고 있느냐? 소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나오실 때를 기다렸습니다. 최 씨 부인은 잠시 소원을 바라보더니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그날 저녁엔 밥상을 깨끗이 비웠습니다. 소원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무렵 소원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마을에서 소원을 눈여겨보던 향리 하나가 접근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은근히 물건을 갖다 주는 척하더니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소원 마님 홀로 살기 힘드실 텐데 어디 의지할 곳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힘이 되어 드릴 수 있습니다. 소원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말씀 거두십시오. 저는 박씨 집안 며느리입니다. 향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마님, 지금 처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 셋의 서방도 없고 집안은 기울고 있잖습니까? 소원이 눈을 들어 향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 처지는 제가 더 잘합니다. 두 번 다시 이 말씀은 꺼내지 마십시오. 향리는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앙심을 품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소원이 밤에 낯선 남자를 집에 들인다는 있지도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수군거렸고 최 씨 부인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아가,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집골이 이게 뭐냐? 최 씨 부인이 소원을 불러다 놓고 몰아붙였습니다. 소원은 눈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믿으라고? 온 동네가 다 알고 있다는데? 소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온 동네가 다 안다면 온 동네 앞에서 밝히겠습니다. 소원은 실제로 마을 장로 어른들을 찾아가 직접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향리가 어떤 말을 했는지, 자신이 어떻게 거절했는지, 그 이후에 소문이 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말했습니다.
장로들은 소원에 말하는 방식에 눌렸습니다. 어찌나 또렷하고 당당하던지 장로들은 오히려 소원의 편이 되어 향리를 불러다 꾸짖었습니다. 내 놈이 과부 부인을 모함한 것이 아니냐. 이 고을에서 2번 다시 박씨 집안 근처를 얼쩡거리면 관아에 고하겠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 여자는 보통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 씨 부인도 조용히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최 씨 부인이 방으로 돌아온 소원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손에서 은가락지를 빼서 내밀었습니다. 소원이 영문을 몰라 하자 최 씨 부인이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몰라봤다. 내 사람됨을 몰라봤어. 미안하다, 아가. 소원은 그 말에 비로소 눈물이 터졌습니다. 오래도록 눌러 참아온 눈물이었습니다. 시어머니 품에 안겨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기도 했고, 드디어 마음이 맞닿았다는 기쁨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최 씨 부인도 며느리 등을 토닥이며 울었습니다. 2 사람이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2 사람 사이에 가로막혔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그 사이 형주는 10살이 됐고 소원은 처음으로 아들을 동네 서당에 보냈습니다. 서당 훈장은 형준이 이미 사서 3경의 반 이상을 꿰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 누구에게 배웠소? 어머니에게 배웠습니다. 어머니가? 그 어머니가 뭘 하는 분이요? 그냥 어머니입니다. 훈장은 믿지 못하는 얼굴을 했습니다. 그러나 형준이 내놓는 답변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훈장은 그 해부터 형준을 특별히 따로 지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형석도 서당에 들어왔는데 이 아이 역시 또래보다 월등했습니다. 훈장이 소원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마님, 어떻게 가르치신 겁니까? 이 아이들이 범상치 않습니다. 소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히 가르친 것은 없습니다. 그저 왜 그런지를 먼저 알게 했습니다. 훈장은 그 말을 돌아가는 길 내내 곱씹었습니다. 형준이 15살이 되던 해 소원은 아버지의 필사 노트를 처음으로 아들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형준은 그 노트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니, 이걸 언제부터 갖고 계셨습니까? 내 아버지가 한양으로 떠나던 날부터 이것만 기다려왔다. 이게 무엇입니까? 내 외할아버지가 평생 과거 시험을 연구한 기록이다. 어떤 주제가 몇 년 주기로 반복되는지, 어떤 답변이 높은 평가를 받았는지가 다 담겨 있다. 외할아버지는 평생 급제하지 못하셨지만 과거를 누구보다 깊이 아셨던 분이다. 그 학문이 지금 내게 전해지는 것이다. 형주는 그 노트를 받아들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반드시 장원하겠습니다. 소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원이 목표가 아니다. 좋은 글을 쓰는 것이 목표다. 좋은 글을 쓰면 장원은 따라온다. 그해 형주는 소과 초시에 응시했습니다. 동네 훈장도 이웃 선비도 아직 이르다고 말렸습니다. 소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들을 시험장에 보냈습니다.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15살 소년이 소과 초시에 합격했다는 소문이 고을에 퍼졌습니다. 최 씨 부인이 그 소식을 듣고 소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 손이 오들오들 떨렸습니다. 소원도 아무 말 않고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형준이 18살이 되던 해 소과 복시에 도전했습니다. 소원은 아들을 한양으로 보내기 전날 밤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가면 먼저 마음을 비워라. 아는 것을 쓰려 하지 말고 묻는 것에 답하려 해라. 글을 쓸 때는 처음과 끝을 먼저 정하고 가운데를 채워라. 그리고 반드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읽어보되 내가 시험관이라면
이 글을 읽고 무슨 생각이 들겠는가를 물어봐라. 형준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두렵지 않으십니까? 소원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두려움이 있어야 조심하게 된다. 두려워하되 그것에 지지는 마라. 형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꼭 좋은 소식 들고 오겠습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소원은 아직 형석과 형우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고을 관아에서 방문이 왔습니다. 박형준 소과 복시 합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소원은 그 방문을 보고도 한동안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당으로 나가 하늘을 봤습니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술을 꼭 다물고 하늘을 향해 눈을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형석은 형준이 소과 복시를 준비하는 동안 소원에게서 집중적으로 글쓰기를 배웠습니다. 소원이 말했습니다. 형석아, 글은 감동을 줘야 한다. 감동은 꾸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온다. 그러니 먼저 내가 그 내용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느껴야 한다. 어머니, 진심으로 느끼는 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가 보는 거다. 맹자가 그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겠는지를 상상해 봐라. 그러면 글이 달라진다. 형석은 그 말을 듣고 책 읽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느끼는 훈련을 했습니다. 형석이 16살의 소과 초시에 응시에 합격했을 때 훈장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형준보다 한 해 이른 나이였습니다. 그 사이 소원의 이름이 조금씩 안동고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방 없이 혼자 아이들을 가르치는 여자, 그것도 아이들이 하나같이 남달리 뛰어나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마을 선비 하나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소원마님, 제 아이도 좀 가르쳐 주실 수 없겠습니까? 이 근방에서 마님만 한 분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소원이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 가르치기도 벅찹니다. 죄송합니다. 선비가 돌아가고 나서 최 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돈도 벌 수 있는데 왜 거절했느냐? 소원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 아이들에게 온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다른 집 아이를 가르치는데 힘을 쓰면 제 아이에게 가는 것이 줄어듭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최 씨 부인은 그 대답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의 집중력이 어느 경지인지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형준이 대과에 도전한 것은 23살 때였습니다. 성균관에서 학업을 마치고 드디어 문과 대과에 응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원은 형준을 한양으로 보내기 전 짐 안에 아버지 유 씨의 필사 노트 원본을 넣었습니다. 소원은 그 노트를 2번 베껴 써서 하나는 형석에게, 하나는 형우에게 줬고 원본을 형준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형준이 짐을 들다가 무게가 이상해서 풀어보더니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어머니 것인데요. 이제 내 것이다. 잘 가지고 가거라. 형준이 말없이 노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저를 올렸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소원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다녀오너라. 그해 가을 대과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형준, 문과 대과 장원급제. 방문을 들고 온 관아 사람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소원은 그 말을 듣고도 잠시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마당으로 나가 하늘을 올려봤습니다. 이번엔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최 씨 부인이 뒤에서 달려와 며느리 어깨를 잡았습니다. 며느리, 장원이요, 장원. 우리 형준이가 장원을 했소. 두 사람이 마당 한가운데서 서로 붙잡고 울었습니다. 집안을 지켜보던 머슴도 부엌에서 나온 안악도 눈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소원은 잔치를 크게 벌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당연히 큰 잔치를 열 줄 알았는데 소원은 이웃집의 밥과 떡을 나눠주는 것으로 조촐하게 마쳤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형석과 형우의 과거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소원은 형준의 장원 이야기를 형석과 형우 앞에서 극구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형준이 한양에서 보낸 편지를 두 아들에게 읽어줬습니다. 형준이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시험장에서 붓을 들었을 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묻는 것에 답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는 것을 다 쏟아내려는 욕심을 버리고 오직 문제가 무엇을 묻는지에만 집중했습니다. 그게 장원의 이유가 됐다면 그것은 온전히 어머니의 덕입니다. 소원은 그 편지를 형석과 형우에게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너희도 들었지? 형준이가 잘한 것이 아니다. 어머니 말을 잘 들은 것이다. 너희도 할 수 있다. 형석은 형준보다 2해 뒤에 대과에 응시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형석이 소원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너무 욕심이 납니다. 형처럼 장원을 하고 싶습니다. 소원이 형석의 어깨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욕심이 나는 것은 좋다. 그러나 그 욕심을 시험장에 들고 가면 안 된다. 욕심은 집에 두고 가거라. 시험장에는 내 실력만 들고 가거라. 형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형석의 대과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박형석, 문과 대과 장원급제. 같은 집안 형제가 연달아 장원을 했다는 소식은 안동을 발칵 뒤집었습니다.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고을원님이 직접 찾아와서 소원에게 말했습니다. 마님, 이 나라에서 한 집안 형제가 연달아 장원을 한 것은 근래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대체 어떻게 가르치신 겁니까? 소원이 차를 권하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이마다 다르게 가르쳤습니다. 형준에게는 구조를 가르쳤고 형석에게는 논리를 가르쳤습니다. 틀 안에 아이를 집어넣으려 하지 않고 아이가 가진 것을 키워줬을 뿐입니다. 원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마님이 남자로 태어나셨다면 삼정승 감입니다. 소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남자로 태어났다면 이렇게까지 절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절박함이 저를 가르쳤습니다. 이제 셋째 형우의 차례였습니다. 소원은 이미 40이 조금 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얼굴에 주름이 생겼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형우가 대과를 앞두고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장원보다 더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소원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어머니가 살아오신 이야기를 글로 쓰고 싶습니다. 제 책문에 그 이야기를 담고 싶습니다. 소원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건 너무 사사로운 이야기 아니겠느냐? 형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이야기는 사사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나라에 어머니 같은 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나라를 논하는 글에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것은 어머니이십니다. 소원은 오래 형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써라. 단, 내가 느낀 것을 써라. 어미가 대단한 것처럼 꾸미지 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써라. 형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형우는 22살의 대과에 응시했습니다. 결과가 발표되던 날, 소원은 최 씨 부인을 모시고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이 된 시어머니가 소원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관아에서 방문을 들고 온 사람이 뛰어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박형우 장원이요. 장원급제이요.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최 씨 부인이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원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 씨 집안 아들 셋이 모두 문과 대과 장원급제를 했다는 소식은 안동을 넘어 한양까지 울렸습니다. 임금이 형제 세 사람을 불러들였습니다. 임금이 세 형제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를 이리 가르친 사람이 누구냐? 세 형제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이옵니다. 임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미가? 그 어미를 데려오너라. 소원이 한양궁궐 앞에 섰을 때 그 모습은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고된 세월이 얼굴에 새겨졌지만 그 눈빛은 당당했습니다. 임금이 물었습니다. 어찌 서방도 없이 혼자서 아들 셋을 장원으로 길러냈소? 소원이 무릎을 꿇고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글을 외우게 하지 않고 생각하게 했습니다. 지식보다 마음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났소? 소원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이 저를 매일 아침 일으켜 세웠습니다. 임금은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소원에게 정경 부인의 자귀를 내렸습니다. 신하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새어 나왔습니다. 정경 부인은 아무에게나 내리는 자귀가 아니었습니다. 소원이 고향으로 돌아오던 날, 안동고을 백성들이 길 양쪽에 늘어서서 기다렸습니다. 옛날 소원에게 차갑게 대했던 사람들도, 수군거렸던 안악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원은 가마에서 내려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먼저 최 씨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에 돌아왔습니다. 최 씨 부인이 소원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수고했소, 며느리. 정말 수고했소. 그 품 안에서 소원은 서방 없이 버텨온 20여 년의 세월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을 잃었을 때부터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는지, 얼마나 많은 날을 이를 악물고 아침을 맞이했는지, 그 무게가 그제야 조금씩 쓰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뒷날 사람들이 소원에게 아들 셋을 장원으로 키운 비결을 물으면 그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특별한 비결이 없었습니다. 다만 아이마다 다르게 봤습니다. 형준에게는 구조를 가르쳤고, 형석에게는 논리를 가르쳤고, 형우에게는 감성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를 하나의 틀에 집어넣으려 하지 않고 아이가 가진 것을 키워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들 앞에서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며 아이들이 포기를 몰랐습니다. 소원이 나이 들어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서방을 잃었을 때 나는 두 가지를 잃었습니다. 남편과 의지할 곳입니다. 그러나 그 대신 두 가지를 얻었습니다. 오직 앞만 보는 눈과 아이들뿐이라는 마음입니다. 그 두 가지가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절박함은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버티는 사람에게는 날개가 됩니다. 유소원의 이야기는 그 이후에도 안동 땅에서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어려운 처지의 여인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며 힘을 냈고, 공부하는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며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소원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사람들은 한 가지를 기억했습니다. 세상에 혼자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다만 혼자인 줄 알면서도 걸어가는 사람이 결국 길을 만든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길이 아이들에게 전해지고 아이들이 그 길을 더 넓히게 된다는 것을. 그것이 유소원이 이 세상에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소원의 이야기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